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기본반 수업하는데 아마 지난달에 한번 듣고 2회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정말 국어 공부를 태어나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후로 처음 한다 하시는 분 한 번만 손 들어보세요. 진짜 처음 공부. 처음 공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맞출 거예요. 기본반은. 기본반은 진짜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반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 오늘 기본반 강의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좀 복사가 늦게 돼서 아마 강의 계획서랑 수험 전략이랑 나와 있는 계획서를 이따가 뭐 쉬는 시간에 가져가도록 하시고요. 국어는 여러분 우리 한 장 넘겨서 목차 좀 한번 봐주세요. 기본서 교재에 넘겨보시면 머리말 있고 넘겨보시면 목차 있는 거 있죠. 목차 보시면 우리가 보통 국어라는 과목 안에 어떤 영역이 있나 좀 보세요. 제1편 뭐라고 나와요? 그렇지, 문법이라고 나오죠. 문법도 보시면 1장, 2장까지는 이론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국어의 어떤 이론, 국어만이 가지고 있는 문법적 특징을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3장은 국어의 규범이라고 나와 있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규범이라고 하는 건 나라에서 정한 거지. 국립국어원에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이라든가 표준어 규정이라든가 표준 발음법이라든가 이거 이제 국가가 표준어에 관한 규정을 어떤 규범적인 그러니까 법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법에 준하는 그런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국어생활 있고 그 다음이 고전문법이 있죠. 그지? 그러니까 그 앞까지는 현대문법이고 그 다음에 고전문법이고 이렇게 보자면 국어라는 영역에 이제 첫 번째 영역을 담당하는 부분이 문법 파트. 문법 파트도 크게 이론 문법이 있고 규범 문법이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비문학이라고 있죠. 그지? 비문학도 크게 보시면 독해. 그러니까 문학적인 글이 아닌 글들, 그러니까 문학이 아닌 글들을 읽고, 그러니까 중심 내용이든 뭐 내용 전개 방법이든 이런 것들을 찾는 독해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화법, 작문 있죠. 화법이 뭐죠? 그렇지, 말하기, 듣기. 그 다음에 작문이 뭐죠? 작문이 쓰기와 관련되는 거. 보통 비문학이 이제 비문학 독해, 그 다음에 화법 작문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고 한 장 넘겨보시면 그 다음 국어의 영역이 뭐예요? 그렇지, 문학이죠. 세 번째 파트가 문학. 문학도 보시면 뭐가 있어요? 현대문학이 있고 고전문학이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또 갈래에 따라서 현대문학도 시가문학이 있고, 소설과 같은 서사문학이 있고, 고전문학도 마찬가지로 갈래별로 또 나뉘어지고 이러죠. 그래서 보통 국어의 영역은 국어라는 과목 안에 문법, 그 다음에 하나 더 첨가하자면 어휘. 여기서 이제 어휘라고 하는 건 속담이든 사자성어든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단어 간의 관계든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문법, 비문학, 문학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충 우리가 이따가 강의 계획서의 출제 영역별 문항수를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면 보통 우리 시험에서 문법이 6문제에서 9문제 이거 어휘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휘까지 포함해서 10문제 이상 나온 적도 있어요. 10문제 이상 나온 적도 있고 보통 비문학은 3문제에서 6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2017년 그러니까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비문학이 9문제가 나왔어요. 9문제가. 우리 시험이 몇 문제예요? 우리 문제 시험이 20문제예요. 근데 비문학에서 9문제가 나왔다는 거 거의 반절 정도 나왔다는 얘기지. 그지? 근데 이제 그거는 17년도 4월 문제는 좀 특이했던 거고 보통은 3문항에서 6문항 정도 배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학이 또 6문제에서 8문제. 보통 요즘은 문학에서 8문제로 굳어지는
그런 경향이에요. 보통 8문제가 현대문학과 고정문학이 보통 4문항, 4문항씩 좀 균등하게 출제되는 그런 경향이에요. 그렇게 보자면 문법이랑 문학의 비중이 비문학에 비해서는 좀 더 높죠. 그치? 보통 역대로는 그랬어요. 17년도 말고 17년도는 비문학의 비중이 높았고, 그치? 근데 이 세 개의 영역이 뭐 문법은 뭐 8문제, 문학은 8문제, 근데 비문학은 몇 문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대강 그렇다는 거야. 역대로 분석해 보면 대체로 이 정도의 비율로 출제가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7년도 4월 문제에는 비문학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비문학이 많이 출제가 되는 건 아마 시험 볼 때 시간이 모자랄 거야. 그지? 우리가 보통 20문제를 20분에 풀어야 되는데 보통 국어 문제를 20분에 못 풀죠. 그지? 근데 비문학은 문제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어쨌든 그 지문 자체를 읽어야 되잖아. 그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모자랐던, 그러니까 시간 배분이 아마 점수에 당락이 됐던, 관건이 됐던 그런 시험이었고, 그에 비해서 올해 4월 문제 같은 경우는 비문학이 3문항이 출제가 됐었어요. 3문항, 그러니까 비문학의 규정이 굉장히 적어졌지, 비중이. 근데 그거는 사실은 17년도 4월 시험에 대한 반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비문학이 올해처럼 3문항이 출제가 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세 문항의 사실은 난이도도 좀 낮았어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다라는 얘기야. 비문학 문항 자체가 양도 적었고 문항 수도 적었고 난도도 어렵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지? 근데 그게 그럼 올해 그랬다고 해서 내년 시험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비문학은 올해 시험에 비문학의 비중이 줄었던 건 정말 철저히 그 17년 시험에 대한 반동, 17년 시험에 대한 반동작용이지 전체적인 국어 시험의 흐름과는 반대되는 역행하는 문항수였어요. 그치? 이거 왜 그러냐면은 전반적으로 국어 시험에 국어 교육의 경향이 비문학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문학의 비중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수업에서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이 이 세 개의 영역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 문법일 거예요. 왜냐하면 문법은 암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암기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정말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 너무너무 많거든. 처음 들어보는 개념 자체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익숙해지고 암기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시간이 좀 걸리고 아마 처음 강의를 듣고 기본 강의를 한 번 듣고 문법의 내용을 다 이해하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2번. 이제 첫 번째 들은 거랑 두 번째 들은 거랑 확실히 달라지는 건 문법이지. 문법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문법은 굉장히 이 6문제에서 9문제 혹은 10문제 이상 나오든 간에 어찌 됐던 간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물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문법을 배우다 보면 원칙이 있고 또 원칙에서 약간 벗어나는 게 있지. 그지? 원칙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원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예외적인 현상들이 나오거든. 그지? 근데 우리가 읽다 보면은 원칙은 뭔가 규칙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근데 예외되는 건 어떻게 해야 돼? 그건 예외니까 사실은 좀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보면은 그 예외적인 것만 막 암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실제 우리 시험은 예외보다는 원칙. 그치? 그 다음에 막 심화된 이론보다는 기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기본에.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보시면 문법 부분에서 별로 틀리지 않아. 그러니까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그래도 좀 합격선에 있는 사람들은 문법 부분은 별로 틀리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문법이 한 8문제, 9문제, 고전 문법까지 9문제 나와서 올해 시험도 문법이 참 많이 나온 시험이었는데, 그리고 좀 많이 나왔던 시험인데, 근데 문법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거든요. 근데 난이도가 높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실수하기 쉬워. 실수하기. 근데 한 번만 잠깐 실수하면 그건 그냥 틀리는 거잖아. 왜 우리가 시험을 보다가 처음에 문제를 볼 때 예를 들어 뭐 3번이라고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랬다고 해서 뒤에 시간이 좀 남았어.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본다고 할지라도 중간에 쉽게 교정되지 않아요. 처음에 내가 그걸 오답으로 찍었으면 그 시험이 끝날 때까지 혹시 그 문제를 다시 보더라도
약간 뭐 아리까리해서 별표를 쳐놨다고 하더라도 교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문법 부분은 기본에 충실하게 해야 되시고 개념 같은 것을 좀 정확하게, 그지? 그 다음에 나중에 수업을 하다 보면은 예외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원칙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지? 원칙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개인적 편차가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비문학은 우리가 뭐 암기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지? 아마 우리가 뭐 17년도에 나왔던 혹은 올해 18년도에 나왔던 비문학 문제를,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내가 지금 당장 아무것도 우리가 국어 수업을 안 하고 나서 여러분한테 내가 문제를 주고 나서 풀어봐라 해도 아마 여러분 문법은 못 풀 거야. 문법은 못 풀어도 비문학은 풀 거야. 그지? 왜? 우리 한글은 띄었으니까. 그지? 한글은 아니까 읽고 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윗글에서 뭐 글쓴이가 주장하는 거 이런 것들 찾을 수 있죠. 그지?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오히려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독해력이 좋으신 분들은, 본인이 좀 학교 다닐 때도 국어를 좀 좋아했고, 그지? 그 다음에 글을 읽는 것을 별로 싫어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비문학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독해력에 의해서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독해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꾸준히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국어의 학습 곡선은 이렇게 정비례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시간 1회도 그랬어, 2회도 그랬어, 3회도 그랬어. 내가 국어 공부에 시간을 투자한 만큼 정비례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국어의 학습 곡선은.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국어는 암기 과목은 아니라는 거야. 국어는 암기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뭐 처음 오신 분들은 월요일 날 모의고사를 봤었죠? 그지? 월요일날 모의고사를 봤었지? 몇 점 맞았어요? 몇 점 맞았어? 뭐 50점도 맞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70점도 맞은 사람이 있을 거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풀었을 때 50점을 맞았어. 혹은 뭐 50점을 맞았는데 다음 달에 40점을 맞는 건 아니지. 이건 얘가 적절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70점을 맞았어. 그러면 다음 달에는 어때야 돼? 80점을 맞아야 되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야.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 70에서 60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국어의 학습 곡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이건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갔다 뭐 점프를 하든 뭐 그건 개인적 편차가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정체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안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 점수가 안 오르는, 그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막 아마 한국사 같은 과목이 가장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대로 이렇게 점수가 올라갈 거야, 그지? 점수 하는 대로 이제 뭐 이게 약간 학습의 재미는 있지. 공부하는 재미는 있는데 국어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 이거는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정체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사실은 잘 극복하셔야 돼요. 뭔가 계속.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어. 왜 모의고사가 오늘,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시험 봤을 땐 예를 들어 70이나 80점이 나오는데, 그럼 공부를 좀 하고 나서 오히려 점수가 떨어져서 뭐 60점이 나왔다. 이거는 여러분 어설프게 공부하면 막 헷갈려. 그치? 어설프게 공부하면, 어설프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표준 발음을 공부한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짧다야 짧다야? 발음이? 짧다야 짧다야? 짧다야? 표준 발음으로 짧다지요. 짧다야. 근데 예를 들어 내 발음이랑 다른 표준 발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럼 나는 그냥 얘기할 때는 짧다의 발음은 짧다지 이렇게 얘기했어도 내 발음이 틀린 게 너무 많어. 그럼 예를 들어 이것의 표준 발음을 짧다라고 나왔어도 짧다 같은데 아니야, 또 내 발음이 워낙 구리지. 뭐 이러면 아닌가? 짭단가? 짭다가 맞나? 이러면서 막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그런 부분이 문법이에요. 그래서 자칫하면 어설프게 공부하면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방해가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체되거나 좀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완벽하게 학습하고 나면 다시 분명히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슬럼프를 잘 극복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 국어예요. 그리고 제가 문법은 봐봐. 문법은 여러분 오히려 기본에 충실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론 문법을 토대로 어문 규정이 만들어진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수업도 이론 문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규범 문법을 나중에 해요. 그러면서 규범 문법, 예를 들어 표준 발음이든 한글 맞춤법이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배웠던 이론 문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피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문학은 여러분 개인적 편차가 심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의 수업 계획은 먼저 이론 문법을 1주, 2주, 3주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3주에서 4주까지 비문학 독해 수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5주차에 이제 규범 문법, 고전 문법까지 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7주, 6주, 7주, 8주 예, 문학 수업이 나가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문법 수업 중간에 비문학이 사이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근데 문법 수업 중간에 그러니까 한 3주차, 4주차 될 때 비문학 수업을 먼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찌됐건 간에 비문학 독해에도 뭔가 뭐 방법 혹은 기술 이런 게 있겠죠. 그지? 뭐 방법적인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가 한글은 띄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모국어 화자니까 내가 비문학 글을 읽고 어쨌든 읽고 문제는 풀 수 있을 거야. 읽고 문제는 풀 수 있어도 그래도 그거는 그냥 읽고 푸는 거고 나름대로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는 독해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이 원리를 먼저 이 중간에 학습하고 나서 비문학의 문법 사이에 들어가는 이유는 여러분이 비문학 독해를 연습할 시간을 좀 주기 위해서예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난 3주, 4주에 비문학 수업이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 달은 이제 뭐야? 비문학 연습과 같이, 그다음 문법 진도 나가는 것과 같이 비문학 독해 연습을 하시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독해 수준을 좀 판단해 보세요. 내가 비문학 독해를 좀 잘하는지 아니면 많이 부족한지. 근데 많이 부족한 사람은 개별적인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개별적. 왜냐하면 특히나 비문학은 암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독해력은 하루아침에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문학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험에서 20문제 중에서 매년 가장 고난도의 문제,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는 거의 문학에서 출제가 돼요. 문학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문학에 해당하는 문제가 사실은 다른 직렬에 비해서 어렵게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문법은 그냥 기본에 충실하시고 오히려 좀 더 심화되게 공부해야 될 영역은 문학 부분이에요. 문학 부분. 그치? 그리고 원래 우리가 한 15년도까지는 왜 문학에도 우리 차례에도 목차에도 나와 있지만 시가 있고 소설이 있다고 한다면 15년도까지는 주로 시가 문학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시가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됐어. 근데 16년, 17년, 18년 들어서면서 16년 이후부터는 시가 문학과 서사 문학이 거의 균등하게 출제가 되거든요. 균등하게. 그지?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서사 문학까지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될 특징이 있다라는 거에 유의하세요. 근데 이제 문학은 여러분 여학생들이 좀 더 훨씬 잘하지? 인정? 안 인정? 인정? 저 여학생들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더 잘 이해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어떤 남학생들이 와서 이제 상담을 하거나 이러면 문학을 너무 못하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거든. 야, 그나마 우리 직렬은 남자 여자 구분돼서 뽑지. 우리 구분해서 뽑잖아.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냐. 그러니까 여자랑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그냥 열심히 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우 훌륭한 거다. 매우 다행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 진짜 정말 다행인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국어만 놓고 아마 영어도 그럴걸? 여러분이 여자랑 남자랑 다 통합해서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뽑는다고 해봐. 니네 다 떨어져. 이 남하고도 다 떨어져. 그럴 거야. 그리고 아마 평균도 훨씬 올라가고. 그럴 것 같지 않아? 인정?
인정? 야, 남자 인정 안 하는 거야? 남하고들 인정 안 하는 거야? 인정해야 돼, 이거. 이건 진짜 사실이야. 그지?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인 건가 생각하고,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가고요.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침에 데일리 테스트로 우리 실강생들은 학원에 오시는 분들은 어휘 테스트를 하죠. 그지? 근데 아마 처음 오신 분은 어휘집이 아직 안 나왔을 거야. 그지? 어휘집이 있는데, 어휘집이 안 나왔는데 아마 다음 주 한 월화수는 아니고, 다음 주 좀 금 이후 예, 나올 거니까 그때 보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어휘집이 우리가 딱 2달 코스잖아요. 기본반이. 그지? 딱 2달 코스여서 매일매일 그러니까 하루에 해야 될 분량, 하루에 외워야 될 예를 들어 한자성어, 속담, 뭐 맞춤법이든 아니면 구별해야 될 단어들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고 바로 뒤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서 자가 테스트할 수 있는 그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동영상으로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제 어휘 부분을 그걸 가지고 좀 본인이 스스로, 그러니까 주별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8주차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좀 연습을 하시도록 하세요. 그지? 그래서 아마 이 어휘집도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사실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한자성어거든요. 근데 한자성어도 앞부분은 기역, 니은, 디귿, 가나다라 순서로 정리되어 있고 뒤로 가면 갈수록 주제별로, 그러니까 앞부분에 나왔던 게 다시 반복되지. 그지? 그러니까 다시 반복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8주 동안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 특히나 한자성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별해야 될 단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면 이제 넘겨보시면 오늘 우리 언어의 본질부터 들어갈게요. 언어의 본질 12페이지 이제 단어 내용 좀 봅시다. 언어의 본질. 이 언어의 본질은 그 수업으로 얘기하면 그냥 교양 수업이야. 교양 수업. 그러니까 전공 아니야. 언어의 본질 보시면 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언어는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왜냐하면 언어는 인간만 사용하니까. 그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언어는 의사소통. 그러니까 인간의 의사소통의 체계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언어는 의미와 형식으로 결합된 언어는 의미 플러스 형식으로 결합된 기호 체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기호야, 기호. 언어는 그런데 의미 플러스 형식으로 결합된 기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의미라는 건 뭐야? 뜻이지. 형식이란 건 뭐예요? 음성. 형식이란 건 소리. 그지? 음성이지. 이거 두 개가 결합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아래 보시면 이제 언어의 특성 1절 시작하면서 언어의 기호적 특성 하면서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 자의성이라고 나와 있지? 자의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자 봐봐. 자가 무슨 자자야? 제멋대로. 의는 뜻. 그러니까 자의성이라는 건 뜻이 어떻다는 거야? 제멋대로, 지맘대로. 제멋대로 결합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에 존재하는 뭐 이렇게 생긴 사물이 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생긴 이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이야. 얘의 뜻이 뭐예요? 얘의 뜻이 이게 뭐지? 그럼 얘의 음성이 뭐야? 그렇지, 꽃이지. 꽃의 뜻이 뭐야? 그지? 무슨 아니 열매를 맺는 식물의 뭐 이거 씨를 번식시키기 위한 종자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제일 어렵지. 꽃을 우리가 국어사전을 찾아본 적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열매를 맺는 어떤 나무에 뭐 그런 번식기관이 달려있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의미가 있겠지. 그렇게 보자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이런 사물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물을 가리키기 위해서 언어는 특히 한국어라는 언어는 어떤 형식을 사용했다라는 거야? 꽃이라는 언어 형식을 사용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의미 삼각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현실 사물과 형식은 실선, 그 다음에 의미,
의미와 현실 사물도 실선. 그런데 이 의미, 즉 뜻과 형식, 즉 음성 사이는 점선으로 표시해요, 보통. 점선으로 표시해. 근데 이 점선이 뜻하는 게 뭐냐면은 언어의 기호가 자의적이라는 거야. 자의적. 그러니까 생각해봐. 이러이런 사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물을 꽃이라는 형식으로 발음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없지. 그지? 그냥 그렇게 약속을 한 거지. 만약에 얘를 꽃이라고 불러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전 세계 언어가 다 뭐라고 그래야 돼? 똑같이 발음해야 될 거야. 그지? 근데 나라마다 이 음성 형식이 다르지? 그지? 그거는 이 뜻과 언어의 의미와 형식 사이의 관계가 제멋대로 결합이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게 1번의 뭐라는 얘기야? 자의성이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언어의 형식인 음성과 내용인 의미는 필연적이고 유연적인 관계가 없고 그냥 제멋대로 결합된 자의적인 관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번,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나라마다 음성 형식이 어때? 다르지요. 똑같은 단어의 똑같은 의미, 얘 사물에 대해서 나라마다 음성 형식이 다르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의성어나 의태어가 뭐죠? 의성어가 소리를 흉내낸 말, 의태어가 모양을 흉내낸 말이에요. 그러면 소리나 모양을 흉내낸 말은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람이랑 예를 들어 영어를 쓰는 사람이랑 똑같이 개가 우는 소리를 들었어. 그럼 똑같이 들었어.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 그러니까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걔가 멍멍 짖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바우와우 이런다고 얘기하잖아. 그 다음에 우리는 별이 하늘의 별이 어떻게 빛나? 그렇지. 반짝반짝 빛나 라는 의태어를 사용을 하는데 일본어로는 뭐라 그런데? 삐까삐까 삐까삐까 이런데요. 그지? 그럼 우리는 반짝반짝 일본어로는 삐까삐까. 여러분 피카츄가 무슨 뜻이야? 피카츄가? 레드벨벳, 피카츄, 까꿍까꿍. 아니 진짜로 피카가 그러니까 우리가 애기들 데리고 까꿍까꿍 놀잖아. 그게 영어가 피카 그런데 까꿍까꿍 피카피카. 이것도 의태어죠. 그지? 그럼 우리가 의성어나 의태어도 똑같이 들은 거야. 아니면 똑같은 모양을 본 거야. 그지? 그런데도 표현하는 음성 형식은 어떻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지. 왜? 언어는 어떤 기호니까? 자의적인 기호니까. 그지? 자의적인 기호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다못해 의성어랑 의태어도 자의성이 있다라는 얘기지. 자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나마 이렇게 우리는 꽃, 뭐 플라워 이거보다는 한국어로는 꽃, 영어로는 플라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보시면 우리는 닭의 울음소리를 뭐라 그런대? 꽃기호. 영어로는 코쿠어 두들두. 일본어로는 코게코 이런데. 그래도 약간은 비슷하지. 약간은. 그냥 그나마 이런 일반적인 단어에 비해서 의성어나 의태어는 흉내낸 말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도 꽃기호, 코게코, 코쿠어 두들두. 코. 그래도 발음상에 약간의 유사성은 있죠. 그지? 그래서 자의성이 그나마 좀 약한 거는 뭐야? 의성어나 의태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세 번째 보시면 동음이어나 이음 동의어가 존재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 하면 먹는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고 사람 배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는 소리는 똑같이 배 하는데 뜻이 여러 개가 있죠? 이런 것도 언어가 모이기 때문에 자의적인 기호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야.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건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때요? 변한다라는 얘기인데 언어가 변할 때 언어 기호가 변해. 언어 기호가 변하는데 뜻만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야? 형식만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뜻과 형식이 다 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언어가 변하는데 뜻과 음성 형식의 변화가
따로따로 일어난다라는 거야. 그럼 거기 예에 보세요. 예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우리가 원래 가을을 이제 15세기 조선시대에는 뭐라고 그랬대? 가잘이라고 얘기했대. 가잘이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면 얘는 뭐가 변한 거야? 그치? 뜻은 그대로지? 뜻은 그대로인데 형식이 변했죠. 음성 형식이 변했어. 음성 형식이 왜 변했지? 보니까 15세기에는 가을을 이렇게 썼대. 이렇게 썼대. 왜 변했지?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오늘날 현대국어에 있는 이런 의문이 없잖아. 얘라든가 얘. 우리 고전문법까지 공부하셨던 분은 얘가 뭐지? 아래야. 얘가 뭐지? 반치음이지. 그지? 그러니까 반치음이나 아래아가 소실됐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없어졌기 때문에 현대 국어에서는 의미는 그대로 있는데 형식이 변한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어리다가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조선시대 15세기에는 어리다. 그러니까 어린 백시영이 니르고자 할 빼이셔도 세종대왕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그랬어. 어린 백시영이 할 때 어린이 뭐래?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뜻이래지. 그러니까는 언어의 형식은 어때요? 그대로 있지요. 근데 뭐만 변한 거야? 뜻만 변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언어가 자의적인 기호이기 때문에 형식과 의미가 따로따로 변한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언어의 자의성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시면 뭐가 나와 있어? 그치, 사회성이라고 나와 있지. 언어는 자의적인 기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세계에 이렇게 생긴 사물을 꽃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에요. 그치? 그러면 개인이 바꿀 수 있어, 없어?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지. 그지? 그러니까 언어는 일종의 사회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걸 뭐라고 부른다? 사회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야. 그지?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중학교 교과서에 책상은 책상이다라는 소설이 있어. 이게 외국 소설인데 책상은 책상이다라는 제목이 그거거든? 그런 소설인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어떤 아저씨가 있었어. 근데 이 아저씨가 일상이 너무 무료한 거야. 그러니까 은퇴한 아저씨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심해. 그래서 어떤 놀이를 하지? 혹시 기억나나? 그냥 끄떡인 거야? 난 네가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기 때문에 끄덕이길래 제가 중학교 때가 생각이 나는구나 그런 거였는데 그냥 리액션이었구나. 근데 이 아저씨가 너무너무 심심해서 어떤 놀이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단어 바꿔서 사용하는 놀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계를 침대라고 그러고 침대를 시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책상을 의자라고 그러고 의자를 책상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렇게 바꿔 부르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부를까? 자기 혼자 막 정했어. 막 바꿔서 불렀어.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그렇게 막 사용하다 보니까 아저씨는 그게 익숙해지셨어. 그래서 이 아저씨가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 사람들이랑 의사소통을 하는데 시계를 침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의사소통이 돼요? 안 돼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소설이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왜 실려 있냐면은 그렇게 나오면서 이 아저씨가 잘못 생각한 어긴 언어의 특성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사회성이지.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의사소통에 장애를 겪은 이유는 언어의 사회성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는 그것의 예로 그런 소설이 하나 실려 있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그게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부로 개인이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같은 말로 뭐라 그런데? 불가역성이라고 나와 있지. 바꿀 수 없다라는 거야. 불가역성이라고 얘기를 한대. 되돌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 역사성이라고 나와 있지. 역사성은 대신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서는 어떻게 돼? 변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언어는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순 없지. 근데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어때요?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그건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왜 우리가 원래 자장면이 표준어야, 짜장면이 표준어야? 그치? 원래는 2011년 이전에는 자장면이 표준어였죠. 근데 우리가 다 뭐라 그래? 짜장면 하니까 이제는 짜장면도 표준어가 됐지. 그지? 그러니까 짜장면도 표준어가 되는 건 이제 그거 사회적 합의가 됐다라는 얘기지. 사회적 합의. 그래서 언어의 역사성은 언어는 시간에 흐르면서 사회적 공인.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같이 인정을 하면 어때? 변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그래서 언어는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 그런데? 가역성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지?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참고에 나와 있는 건 언어의 의미 변화의 유형인데 여러분 보시면 이 참고에 나와 있는 건 언어가 변하는 데 있어서 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형식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15세기나 지금이나 조선시대 사람이나 지금 우리가 쓰는 현대국어나 언어의 형식은 그대로 있는데 뭐가 변한 거야? 뜻만 변한 거지. 근데 뜻이 변할 때 크게 어떻게 의미가 넓어지는 게 있고 의미가 오히려 좁아지는 게 있고 의미가 그냥 바뀌는 게 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그지? 이건 나중에 고전 문법 하신 분들은 다시 보면 알겠지. 고전 문법에서 다시 한번 나오지요. 그때 한번 참고를 다시 한번 보시고 그 아래 참고에 보시면 여러분 언어의 자의성, 사회성과 역사성을 보시면 우리가 사회성은 뭐래? 함부로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뭐래요? 불가역성이래. 근데 역사성은 또 언어는 바뀔 수 있대. 그래서 뭐라 그런대? 가역성이라고 얘기를 한대. 그러면 가역성이란과 불가역성이라는 단어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언어의 특성으로 동시에 성립하는 이유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사회성인 불가역성은 언어를 어떻게 보는 거야? 시간 말고 공간 내에서 보는 거예요. 공시적으로 보는 거야. 기준이 공시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불가역성이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역사성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봤을 때? 통시적. 무슨 뜻이야? 시간을 관통한다라는 뜻이야. 그지? 통시적으로 봤을 땐 어떻다는 거야? 가역성이란 얘기지. 그 다음에 공시적으로 봤을 땐 사회성, 즉 불가역성이 성립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의성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의성이 원인이야. 자의성이. 그러니까 사회성이나 역사성, 그지? 사회성이나 역사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언어가 어떤 기호? 자의적인 기호이기 때문이야. 그지? 뜻과 음성이 제멋대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지요.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고 대신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때? 변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자의성이 원인이 되고 그에 따른 결과가 사회성과 역사성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은 4번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분절성. 한자 봐봐. 분절 무슨 뜻이에요? 나눈다라는 얘기지. 분절, 나눈다는 얘기야. 나눌 분자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는 실제로 사용할 때는 꽃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이 꽃이라는 언어 기호도 나눠보면 어때? 나눠보면. 쌍기역? 그 다음 뭐야? 오, 치읓. 이렇게 나눌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언어 기호 자체가 제일 큰 단위인 문장에서 또 쪼개면 단어, 또 쪼개면 형태소, 더 쪼개면 의문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얘기고 게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사실은 이렇게 연속되어 있는 세계래죠. 그지? 근데 그거를 언어는 자꾸 어떻게 표현해? 끊어서 표현한다라는 거야. 끊어서. 그러니까 언어는 끊어서 표현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야. 손목이랑 팔목이랑 어디가 구분이에요? 손목은 어디고 팔목은 어디야? 뺨은 어디고 턱은 어디야? 뺨과 턱의 경계는?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의 신체도 다 연속되어 있는 그냥 한 덩어리지. 근데 그걸 자꾸 어떻게? 손목, 팔목, 어디 자꾸 쪼개서 표현을 하지. 시간도 어때요? 그냥 해가 뜨고 지고 이렇게 그냥 하루인데 그걸 자꾸 어떻게? 끊어서 24시, 그 다음에 분, 초 이렇게 끊어서 표현을 하지요. 그지? 그게 뭐라는 거야? 언어의 분절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의 색깔, 뭐 날씨, 물의 온도 예로 나와 있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5번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추상성 한자 봐봐. 추가 무슨 추자야? 여러분 추가 뽑을 추자야. 그러니까 추첨, 추출 할 때 추자예요. 그럼 추상성의 뜻이 뭐야? 공통된 모양을 뽑는다는 거야. 비슷비슷한 형상을 뽑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어휘들 중에서 단어들은 전부 다 실제 이렇게 현실 세계에 있는 것 중에 공통되는 속성을 뽑아서 일종의 총칭어를 만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꽃이라는 단어를 봐도 현실 세계에 실제로 꽃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그치? 만약에 내가 나는 꽃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나도 좋아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그 다음에 뭐해? 무슨 꽃을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꽃이 좋아, 나도 좋아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꽃과 상대방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꽃은 다르죠.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 세계에 정말 꽃이라는 건 없지. 개별적인 뭐가 있는 거야? 뭐 장미꽃이든 국화꽃이든 뭐 백합이든 뭐 이런 안개꽃이든 이런 꽃이 다 있는 거지. 그것에 공통되는 속성을 뽑아서 뭘 만든 거야? 꽃이라는 총칭어를 만드는 거지. 이게 언어의 무슨 성이다? 추상성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언어의 추상성. 그지? 그래서 이렇게 총칭어를 뭐라고 한다? 보통 상이어라고 얘기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구체적인 단어를 뭐라고 그런다? 하위어라고 얘기하는 거. 언어 간의 관계로는 상이어와 하위어의 관계를 만드는 언어의 특성이 뭐다? 추상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예에 보시면 식물 다시 뭐야? 식물을 놓고 보면 무궁화, 진달래, 개나리, 목련을 모아서 뭐가 됐다는 거야? 꽃이라는 총칭어를 만들었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만약에 해보면 식물, 그래, 꽃, 장미, 뭐 식물에도 여러 개가 있겠지. 꽃에도 여러 개가 있겠지. 그지? 그렇게 보자면 꽃보다 식물이 뭐예요? 범위가 넓은 상이어지. 그치? 꽃이랑 식물이랑 비교해보면 식물이 상이어. 꽃은 하이어. 이렇게 되고 만약에 꽃이랑 장미를 비교해보면 어느 게 더 범위가 넓어? 꽃이 범위가 넓죠. 그치? 그러니까 꽃이 상이어. 그 다음에 장미가 뭐가 되는 거야? 하이어. 그지? 그러니까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 꽃을 놓고 봤을 때 식물과 비교하면 하이어가 되고 장미와 비교하면 뭐가 되는 거야? 상이어가 되죠. 그지?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야. 그리고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단어들은 고유명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추상화의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책상이란 단어가 있다. 그러면 뭐 학원에 있는 책상, 집에 있는 책상, 도서실에 있는 책상 다 다르지. 그치? 다 다르지요. 그래도 우리는 그냥 다 뭐라고 불러? 책상이라는 총칭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야. 근데 고유명사는 기본적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추상화 과정을 겪지 않는 단어들이지. 그리고 넘겨보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마지막 6번째 보시면 개방성 혹은 창조성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사람들은 언어를 사용할 때 한정된 의문이나 어휘를 가지고 무한에 관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장을 어떻게?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낼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어떤 애가 거기 있지. 어떤 사람이 어떤 아기가 밥이 맛있다라는 말을 처음 배웠어. 그러면 언어가 발달하면서 밥이 맛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는데? 빵이 맛있다. 뭐 이렇게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언어로 말미암아 사고의 범위도 사라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하다못해 여기 예에 있는 것처럼 용 같은 거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용 본 사람 있나? 본 사람 없지. 그치? 근데 우리는 용이 어떤 건지 다 알지.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상상의 산물도 만들어냈다라는 거야. 이게 언어의 뭐다? 창조성 혹은 개방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언어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언어의 특성이라고 하는 건 국어의 특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말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니라 전 세계 언어가 다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지. 그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자의성부터 시작하는 거야. 뜻과 음성 사이가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그지? 그래서 언어는 자의적인 기호이기 때문에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라는 뭐야? 사회성. 그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하는 역사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그 다음에 연속되어 있는 세계를 어떻게? 끊어서 표현하는 뭐지? 분절성. 그 다음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공통적인 특성을 자꾸자꾸 뽑아서 뭘 만드는 거야? 상이어, 총칭어를 만드는 걸 뭐라고 그런다? 추상성. 그지? 그 다음에 새로운 문장을 계속 만들어내. 사고의 범위가 사라졌어. 뭐야? 창조성 혹은 개방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언어의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언어의 구조적 특징이 있는데 이건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언어는 일종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지? 그 다음에 구조로 구성 요소로 결합된 체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보시면 3번으로 가서 언어에 뭐가 있어? 기능이라고 있지. 여기서 언어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기능이 무슨 뜻이에요? 기능이 뭐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 연필의 기능이 뭐야?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뭐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연필은 이렇게 쓸 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언어의 기능이 뭐야? 여기서 언어의 기능이란 건 뭐예요? 언어를 사용하는 목적, 언어의 역할이라는 거야. 그러면 사람은 왜 언어를 사용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생각해. 언어를 왜 사용해? 왜 사용해? 우리 만약에 말 못하면 엄청 답답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는 목적,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언어의 역할이 뭐냐? 그럼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요? 표현적 기능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이 얘기는 뭐예요? 표현적 기능이 뭘까? 내 생각을 표현하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 생각, 내 느낌 같은 걸 뭐 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지? 표현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 판단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예문 좀 봐봐. 이 금은 무게가 5g이다. 그럼 어때? 객관적 사실이지. 그지? 객관적 사실을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는 국어를 참 잘하는구나. 이건 어때? 나의 주관적 판단이지.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지. 혹은 이 책은 참 재미있어. 이런 거 있지. 이런 주관적 판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적 기능이라고 하는 건 말하는 사람, 화자의 주관적 판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일 수도 있어? 객관적 사실일 수도 있고. 그지? 어찌 됐건 간에 말하는 사람인 화자의 생각이나 판단을 표현하는 기능이 뭐다? 표현적 기능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령적 기능 좀 보세요. 지령적 기능, 다른 말로 뭐라 그런데? 감화적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지령적 기능, 감화적 기능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거.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명령이야, 명령. 명령적 기능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청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지? 그런데 그 아래 예문 좀 보세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들려면 문장의 종류로는 어떤 종결형을 사용하는 게 가장 알맞아요? 그치? 명령형. 명령형을 사용해서 지령적 기능 혹은 명령적 기능을 사용하는 게 가장 직접적이지.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담배 피지 마. 그러면 여기서 담배 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직접적이지. 근데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예문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금연장소입니다. 라는 얘기는 여기는 금연장소다 라는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건가? 그지? 여기는 금연장소이다 라는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거면 표현적 기능이겠지. 그지? 근데 이거는 사실은 여기는 금연장소이다 라는 표어를 봤을 때 그것은 상대방에게 뭘 요구하는 거야? 그치? 명령.
행동, 담배 피지 말아라 라는 행동을 요구하는 거죠. 그지? 그렇게 보면 명령형으로 명령적 기능을 수행하는 걸 무슨 바라라고 그런데? 아래 보시면 직접 바라 라고 얘기한대요. 직접 바라야. 그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처럼 명령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서문이야. 평서형이든 의문형이든 을 가지고 지령적, 명령적 기능을 수행하는 걸 뭐라 그런데? 간접바라 라고 얘기한대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지? 이 간접바라를. 그지? 한국 사람들이 간접바라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간접바라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완곡어법 혹은 돌려 말하기라고 얘기해요. 한국어에 완곡어법 혹은 돌려 말하기가 발달한 이유는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거야?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지? 여기서 담배 피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여기는 금연장소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특히 명령적 기능에서 청자를 배려하는 말하기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직접 바라와 간접 바라 좀 구분해 보세요. 직접 바라와 간접 바라 구분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친교적 기능 있지? 친교적 기능은 뭐지? 언어를 왜 사용하는 거야? 인간관계. 인간관계를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뭐가 가장 대표적이야? 인사말이 가장 대표적이지. 그지? 우리가 인쇄치레로 하는 말로 언제 밥 한 번 먹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 우리 언제 밥 한 번 먹자 이랬는데 언제? 무슨 요일날? 몇 시에? 어디서? 이렇게 달려들지 않지? 그냥 보통 뭐라 그래? 그래 하고 가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게 언어의 뭐다? 친교적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분 언어의 기능은 상황과 같이 봐야 돼. 상황과. 예를 들어 여기에 날씨가 참 화창하네요. 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랑 만났어. 아침에 만났어. 그래서 야 오늘은 진짜 날씨가 화창하지 않지. 아침에 안 왔어? 오늘 날씨 정말 욕 나오는 날씨 아니냐? 나 욕할 뻔했는데 진짜 대박 정말 더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오늘은 나가면 안 돼. 나가면 큰일 나. 여러분은 여기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말고 밥도 이 건물에서 먹어. 그치? 그리고 지하로 가서 지하철 타고 해 진 다음에 집에 가. 알겠지? 그리고 해 뜨기 전에 학원에 와. 학원이 제일 시원하지? 안 그러냐? 학원이 제일 시원해. 여기 나가면 죽어 진짜. 오늘 잘못하다 죽는 날이야. 근데 아침에 만났는데 예를 들어 야 오늘 날씨 너무 덥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인사말로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그냥 내가 혼자 오늘 날씨 진짜 지랄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건 친교적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친교적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지? 그건 그냥 나 혼자서 내 생각을 어떻게 한 거야? 그냥 표현한 거야. 나 혼자서 오늘 날씨 너무 그래 이렇게 표현한 거. 오늘 날씨 너무 더워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친교적 기능을 얘기할 수 없죠. 그지? 그러니까 언어의 기능은 뭐와 같이 봐야 한다? 상황과 같이 봐야 돼. 그지? 그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과 같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표출적 기능이라고 있지? 표출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의식적으로. 그지?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나오는 소리야. 누가 내 발을 밟았어.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 아! 라고 소리 지르지. 그지?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뭐다? 표출적 기능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인간은 언어, 특히 문자 언어가 발명됨으로써 지식과 정보를 보존할 수 있게 됐지? 그러면서 후대에 전할 수 있고, 그지?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뭐래? 미학적 기능이다.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 미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언어일까? 그치, 문학작품, 시. 시에 사용되는 언어들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관어적 기능이라고 있는데 관어적 기능은 여러분 뭐 생각하시냐면 사전 생각하세요. 사전.
내가 만약에 춘부장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러면 춘부장이라는 단어를 몰라. 춘부장이라는 언어 기호를 모르겠어. 그럼 뭘 찾아봐? 뭘 찾아보겠어? 사전을 찾아보겠지. 그지? 사전을 검색하겠지. 그러면 춘부장이라는 단어의 뜻을 뭐로 설명해? 아마 국어사전에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진 않잖아. 그림으로 그려져 있진 않고 살아계신 타인의 아버지를 높이는 말 이렇게 쓰여 있겠지. 그지? 그러면 이런 언어를 풀이하기 위해서 다시 뭘 사용한다는 거야?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게 뭐다? 관어적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언어의 기능. 인간이 언어를 왜 사용하는가? 언어의 역할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언어와 인간이라고 나와 있는 건 첫 번째 언어와 사고, 두 번째 언어와 문화, 세 번째 언어와 사회 어때? 언어와 사고, 문화, 사회 어떤 관계가 있어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밀접한 관계가. 그지? 특히 언어와 사고 같은 경우는 1번, 2번 봐봐. 언어 우위론. 2번 사고 우위론이라는 건 언어와 사고의 관계 중에서 언어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언어 우위론이겠지? 그 다음에 언어가 사고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아니다. 사람이 언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고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인간이 사고를 한다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적 능력이다. 이렇게 보는 건 뭐라고 그러는 거야? 사고 우위론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 어떤 사람은 언어가 더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사고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어찌 됐건 간에 언어와 사고는 어떤 관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언어와 문화도 어때? 밀접한 관련이 있지. 특히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쌀을 주식으로 삼기 때문에 쌀과 관련된 어휘가 영어보다 어때? 당연히 발달되어 있겠지. 에스키모어 같은 경우에는 눈 속에 사니까 눈과 관련된 어휘가 한국어보다 어때?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야. 눈을 막 구분해서 눈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회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언어의 특징, 그 다음에 언어의 기능까지 한 거야. 아래 보시면 여러분 키워드로 정리하기가 나와 있죠. 그지? 단원 끝에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이 키워드에 여러분 이제 복습을 할 때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복습을 하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은 이 키워드에 나와 있는 개념, 자의성이 뭔지, 사회성이 뭔지, 분절성이 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언어의 기능의 옆에 뭐 있어? 뭐 예를 들어 가마적 기능, 표출적 기능, 미학적 기능. 그럼 이 개념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복습을 할 때는 뭐 가지고 복습한다? 키워드 가지고 복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국어의 특성부터 나갈게요.